정답은 없어도 방향은 함께 찾는 곳. 인생이 등대입니다. 누군가에게 잘해줬는데 되돌아온 것이 실망뿐이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전화를 먼저 했는데 답이 없고 안부를 먼저 챙겼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수롭지 않게 남기고 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진 적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웃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괜히 생각이 많아졌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바쁠 수도 있고 잠깐 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면 마음속에서 조용히 질문이 올라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대해준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먼저 다가간 건 아닐까?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왜 상대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질문은 소리 없이 쌓였다가 어느 날 문득 관계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은 더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웃어넘기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내가 베푼 것에 비해 돌아오는 것이 너무 가볍다고 느껴질 때, 관계 속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순간에 상처받는 이유는 정말로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일까요? 무례해서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우리는 너무 잘해왔습니다. 먼저 연락했고, 먼저 챙겼고, 먼저 양보했습니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를 한 발 뒤로 물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친절이 존중이 아니라 당연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누려는 이야기는 잘해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차갑게 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기적으로 변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 자신을 조금 더 귀하게 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 속에서 늘 낮은 자리에 서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착해서 손해본다고, 잘해주면 만만해진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착함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착함 앞에 기준이 없을 때입니다. 나를 귀하게 대하지 않으면서 남을 먼저 챙길 때 관계는 서서히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울어진 관계에서 가장 먼저 상처받는 사람은 언제나 잘해준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인생 의등대를 구독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경로당에서 15년 넘게 알고 지낸 분이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차를 마시고 명절 때면 서로 집에 들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뿐이고 만나자는 말에도 애매하게 얼버무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걱정했습니다. 혹시 편찮으신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하고 며칠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다른 분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분이 요즘 새로 사귄 친구들과 등산 모임을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요. 그 순간 기분이 묘했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서운한 것도 아니고 그저 허전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먼저 전화하고 먼저 챙기고 먼저 물어보고 먼저 신경 썼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상대는 그냥 받기만 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은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자식이 부모님에게 전화를 먼저 걸고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일을 챙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시던 부모님도 시간이 지나면 그 연락을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저 늘 그래왔던 일, 늘 있어야 하는 일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못하는 날이 생깁니다. 바쁜 하루가 겹칠 수도 있고 몸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음에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요즘은 연락이 없더라. 그 말 속에는 걱정이 담겨 있을 수도 있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마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자식이 부모님께 먼저 연락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소중한 일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의무처럼 여겨질 필요는 없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누구든 먼저 전화할 수 있고, 안부가 궁금하면 부모도 자식에게 먼저 연락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늘 먼저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관계는 서로의 상황을 조금씩 헤아려주는 데서 유지됩니다. 한 번 먼저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동안의 마음과 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자식은 연락을 하면서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안부를 묻는 전화가 반가움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가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서로가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선, 그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익숙해지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늘 먼저 다가오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늘 먼저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은 감사함을 잊습니다. 이것은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습관화라고 부릅니다.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사람은 그것에 둔감해집니다. 처음에는 고맙고 특별했던 것도 10번, 20번 반복되면 평범해집니다. 100번 반복되면 공기처럼 느껴집니다. 있어도 모르고 없어야 비로소 알아챕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는 사람은 언제나 외롭습니다. 먼저 베푸는 사람은 언제나 서운합니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다립니다. 상대도 언젠가는 먼저 연락해 주겠지, 상대도 언젠가는 나를 챙겨주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스스로를 너무 낮은 자리에 두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상대에게 너무 쉽게 다가갔을 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과 마음을 너무 쉽게 내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를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말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 말은 너무 평범해 보입니다. 누구나 하는 인사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상대의 삶을 먼저 궁금해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시작할 때 자기 이야기부터 합니다. 나 요즘 이런 일이 있었어. 나 요즘 이렇게 지내. 나 요즘 이게 힘들어. 상대가 궁금해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이야기를 먼저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질문은 다릅니다. 이 질문은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먼저 줍니다. 상대가 먼저 이야기하도록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반가운 마음에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표정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수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친구가 한참을 뜸 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좀 힘들어. 배우자가 편찮아서 병원을 다니는데 마음이 안 좋아. 만약 그때 자기 이야기부터 늘어놓았다면 어땠을까요? 친구는 자기 속마음을 꺼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웃으면서 듣다가 헤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더 외로웠을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상대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채는 시작점입니다. 이 질문을 던질 때는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묻고 대충 듣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의 대답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의 목소리 톤, 표정, 말의 속도까지 세심하게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듣다 보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보입니다. 위로를 원하는지, 조언을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들어주기만 바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반응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잘해주는 것과 귀하게 대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잘해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귀하게 대하는 것은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질문은 당신이 상대를 귀하게 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동시에 당신 자신도 귀하게 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질문 하나로 우리는 불필요하게 앞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말하지 않았는데 먼저 조언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하지 않은 친절을 미리 쏟아붓지 않아도 됩니다. 괜히 나섰다가 상처받을 일도 줄어들고, 잘해줬는데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는 나 자신을 지키려는 태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무조건 다가가지 않고 상대가 손을 내밀 때 움직이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관계에서 서로를 귀하게 대하겠다는 조용한 선언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좀 늦을 수도 있는데요. 이 말은 언뜻 들으면 사과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속도를 미리 밝히는 말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말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솔직하게 알리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잡을 때 무리를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려고 애씁니다. 사실 그 시간이 빠듯하고 불편한데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괜히 민망해질까봐, 괜히 분위기를 깨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자기 사정을 뒤로 미룹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리해서 약속을 지키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약속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급해집니다. 준비도 서둘러야 하고, 집을 나서면서부터 이미 숨이 가쁩니다. 길이 막히면 조바심이 나고, 신호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섭니다. 결국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만나는 시간이 즐거워야 할 텐데 먼저 지쳐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약속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만나기 전부터 피곤해지고, 달력에 약속이 적힌 날이 반갑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약속을 미루게 되고, 연락이 와도 선뜻 받지 않게 됩니다.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는 순간입니다. 동창 모임을 꾸준히 나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늘 빠지지 않고 나갔고, 약속 시간보다 조금이라도 늦을까봐 항상 서둘렀습니다. 집안일을 급히 마치고 식사도 대충 하고 허둥지둥 나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열심이 좋게 보였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람은 모임이 있는 날이면 유독 말수가 줄었습니다.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결국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받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모임 생각만 해도 숨이 차고 나가기 전에 이미 지친다고 말입니다. 다들 반가운 얼굴로 모이는데 혼자만 힘든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 같아 그게 더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고 바빠도 여유 있는 척합니다. 그렇게 참고 버티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배려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마음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제가 좀 늦을 수도 있는데요 라는 말은 이런 소진을 막아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미리 꺼내면 상대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을 할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변명을 길게 늘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다. 버스가 안 왔다. 집에 일이 있었다고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설명이 길어질수록 말하는 사람도 지치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냥 제가 좀 늦을 수도 있는데요 라고 담담하게 말하면 됩니다. 변명을 늘어놓으면 상대는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여러 생각을 합니다.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왜 항상 바쁜 걸까 하고 판단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변명 없이 말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아, 그러시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 말에는 책임감보다 솔직함이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늘 완벽할 필요는 없다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나에게도 사정이 있고, 나만의 속도가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함께 있으면 부담이 됩니다.
괜히 나 자신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 한계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조금 느려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좀 늦을 수도 있는데요 라는 말은 결국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항상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허락은 관계에도 전해집니다. 그렇게 관계는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편안하게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제 상황에서는 좀 버겁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거절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준을 전하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가능한지를 솔직하게 알리는 말입니다. 상대를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잘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많을 거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부탁을 받기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고 여유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식이 손자를 맡아달라고 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몸이 힘들어서 하루 종일 돌보는 것이 버거운데도 딸이 바쁘다고 하니, 손자가 불쌍하다고 하니 차마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하루를 보내고 나면 저녁에는 말할 힘도 남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 상황에서는 좀 버거워. 하루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은 힘들어. 오전까지만은 괜찮지만 온종일은 어렵다. 이 말 속에는 분명한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엔 자식도 기분이 안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의 부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잠깐 집 좀 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택배 하나만 받아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이 점점 잦아집니다.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급한 일이면 도와드릴 수 있지만 계속 이렇게 부탁하시는 건 제 상황에서는 좀 버겁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는 더 어렵습니다. 오랜 친구라서 서로 사정을 아니까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그건 솔직히 내 상황에서는 좀 버거워. 나도 요즘 여유가 없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정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건 제 상황에서는 좀 버겁습니다 라는 말의 중요한 점은 상대를 탓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부탁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무리한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나에게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만 전합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손자를 매일 돌봐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만 돌봐도 기운이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의 부탁을 즐겁게 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일만으로도 벅찹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서로 다른 삶의 속도와 상황의 문제입니다. 이 말을 쓰면 상대도 이해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안 된다, 싫다라고 말하면 이유를 캐묻게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왜 하기 싫으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버겁다고 말하면 상대는 그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 지금은 힘든 때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건 제 상황에서는 좀 버겁습니다 라는 말은 당신을 지키는 문장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닥나기 전에 멈출 수 있게 해주는 말입니다. 억지로 하느니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관계를 오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킨 에너지로 당신이 정말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즉답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시간을 요청하는 말입니다. 나에게도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즉답하는 데 익숙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성실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즉답은 위험합니다. 생각할 시간 없이 내뱉은 대답은 나중에 후회로 돌아옵니다.
그래, 할게라고 쉽게 말했다가 집에 와서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나 고민합니다. 친구가 여행을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언제 가냐고 물으니 다음 달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다음 달은 손자 돌봐주기로 한 날이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몸이 좋지 않아서 장거리 여행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친구에게 다시 전화해서 못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서운해했습니다. 왜 처음에 좋다고 했냐고, 준비를 다 했는데 어떡하냐고 따졌습니다. 관계가 껄끄러워졌습니다. 만약 그때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을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러면 친구도 기다렸을 것입니다. 당신도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갈 수 있는지, 가고 싶은지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즉답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해달라고, 빨리 결정해달라고 재촉합니다. 그런데 그런 재촉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급한 것은 상대의 사정이지 당신의 사정이 아닙니다. 자식이 전화해서 말합니다. 엄마 다음 주에 애 봐주실 수 있으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지금 바로 대답해 주세요. 이럴 때 한번 생각해보고 일정 확인하고 연락할게라고 말하십시오. 자식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왜 바로 대답을 못하냐고, 일정이 뭐가 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도 일정이 있고 계획이 있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1시간 후에 연락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연락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라면 자식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 말의 힘은 당신에게 주도권을 줍니다. 상대의 요청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당신의 시간표에 맞춰 대답합니다. 동창 모임에서 회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좋다고 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그냥 하겠다고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회장 일이 어떤 것인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어렵다고. 다음 모임에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적임자를 찾았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의 요청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5번째로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은 동의가 아닙니다. 싸움을 피하는 말입니다. 맞고 틀림의 논쟁에서 벗어나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화가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끼리, 오래된 친구끼리 만나면 더 그렇습니다. 서로 자기 의견이 맞다고 우깁니다. 상대를 설득하려 합니다. 결국 목소리만 커지고 관계만 나빠집니다. 자식과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싸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식은 요즘 젊은 세대 생각을 말하고 당신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말합니다. 아버지 생각은 구시대적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당신은 화가 납니다. 내가 너보다 더 오래 살았어. 세상 물정을 내가 더 잘 알아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싸움만 커집니다. 자식은 더 반발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라고 맞받아칩니다. 이럴 때 필요한 말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입니다. 자식이 자기 생각을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이 말은 자식의 의견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관점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에서 나온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맞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일단 들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기 말이 무시당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방어적인 태도가 누그러집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의견이 갈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은 설교가 은혜로웠다고 했습니다. 다른 집사님은 너무 길어서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논쟁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은혜롭다 vs 지루하다로 팽팽히 맞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요. 그러자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서로 자기 느낌을 존중받았다고 느꼈습니다. 논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꼬는 투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를 냉소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집니다. 진심을 담아서 담담하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정말로 상대의 관점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웃과 아파트 관리 문제로 의견이 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웃은 관리비를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당신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하시겠어요. 그러자 이웃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 당신 입장도 이해가 가요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둘 다 양보해서 중간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은 평화를 만드는 말입니다.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아껴주는 말입니다. 6번째, 이제부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살아봤어. 이 말은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관계를 망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이 무언가를 제안하면 나이 든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살아봤어. 그건 안 돼. 내 말 들어. 이 말 속에는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오랜 세월을 살면서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실수도 해봤고 후회도 해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들은 젊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젊은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자기 생각이 가치 없다고 여겨진다고 느낍니다. 어린애 취급당한다고 느낍니다. 자식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걱정이 됐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사업은 위험한데, 실패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살아봤어.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냥 직장 다녀. 자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자식이 더 이상 자기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 결정하고 혼자 실행했습니다. 당신은 섭섭했습니다.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어차피 말해봤자 내가 너보다 더 살아봤어 라는 말만 들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의 문제는 대화를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나이와 경험으로 상대를 눌러버립니다. 경험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당신이 살던 시대와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당신의 경험이 지금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도 스스로 경험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조언해도 본인이 직접 겪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실수를 해봐야 배웁니다. 내가 너보다 더 살아봤어 라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이런 점이 어려웠어. 내가 참고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강요가 아니라 제안이 됩니다. 자식은 그 조언을 듣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권이 자식에게 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60이 넘어서 무슨 새로운 취미냐며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살아봤어. 이 나이에는 조용히 쉬어야 해. 그 친구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안 되나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적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배움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살아봤어 라는 말은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당신을 권위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7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건 다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의 말을 닫아버리는 말입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한쪽 방향으로 멈춥니다. 누군가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다 해봐서 아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말하는 사람은 경험을 나누고 싶은데 듣는 사람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과 게임을 했는데 자기가 이겼다고 선생님이 칭찬했다고 말합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말이 빨라집니다. 자기에게는 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다 해봐서 아는데 할아버지도 어릴 때 그랬어. 손자는 금세 입을 다뭅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구나 하고 마음속에 조용히 결론을 내립니다. 친구가 여행 갔다 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경치가 얼마나 좋았는지,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흥분해서 말합니다. 사진도 보여주고 그때 느꼈던 감정까지 전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다 해봐서 아는데 나도 거기 가봤어. 별로더라. 친구는 말을 멈춥니다. 방금 전까지 있던 설렘이 사라집니다. 굳이 더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다음부터는 당신에게 여행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의 문제는 상대의 경험을 작게 만들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에게는 처음이고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일인데 그 순간 이미 지나간 일로 정리해버립니다. 당신의 경험이 많다는 사실이 상대의 경험을 지워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모든 경험은 그 사람에게는 단 하나뿐입니다. 당신이 100번 겪어본 일이라도 상대가 처음 겪는 일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충분히 설레고 충분히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 특별함을 인정해주는 것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동네에서 새로 취미를 시작한 분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생겨서 처음으로 사진을 배워보았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생각보다 재미있고 밖에 나가는 이유가 생겨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말하는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다 해봐서 아는데 나도 예전에 좀 찍어봤어. 별거 아니야. 그 순간 분위기가 식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던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느낀 즐거움이 가볍게 취급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은 그 취미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와, 처음 해보셨다니 어땠어요? 생각보다 재미있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묻는 순간 상대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감정을 더 꺼내놓습니다. 당신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가 무엇에 설레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관계는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이웃이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처음 심은 꽃이 피었다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다 해봐서 아는데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쁘네요. 어떻게 키우셨어요? 이웃은 기다렸다는 듯이 물 주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햇볕을 어떻게 맞췄는지도 설명했습니다. 대화는 길어졌고 그 이후로 둘은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건 다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은 당신을 경험 많은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작 아무도 마음을 열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오래 살았느냐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상대의 이야기를 얼마나 귀하게 들어주느냐입니다. 그 차이가 사람을 곁에 남게도 하고
조용히 떠나게도 만듭니다. 여덟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립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세상이 다 그렇다고,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위로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감정이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자기 고통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고 느낍니다. 자식이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었다고 전화했습니다. 상사가 부당하게 대했다고,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직장 생활이 다 그렇지. 참아. 자식은 위로받지 못합니다.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구나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힘든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가 건강 문제로 우울하다고 털어놨습니다. 병원에 다녀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나이 들면 다 아픈데 하나씩 있어. 친구는 더 우울해집니다. 자기 고통이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위로를 원했는데 냉담한 반응만 돌아왔다고 느낍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라는 말은 체념을 강요하는 말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감정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할 때 그 감정을 먼저 들어주길 바랍니다. 조언이나 해결책보다 먼저 공감을 원합니다. 경로당에서 한 어르신이 자식과의 갈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자식이 오지 않는다고,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자식들 다 바빠. 우리가 참아야지. 그 어르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감정이 당연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더 슬펐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라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자기 감정을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누군가 자기 마음을 알아준다고 느낍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이웃이 배우자와의 갈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자주 다툰다고,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어떤 점이 제일 힘드세요? 이웃은 자기 이야기를 더 꺼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정리가 됐습니다.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라는 말은 관계를 식힙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더 이상 속마음을 열지 않게 만듭니다. 당신을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냉정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지금까지 8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먼저 물으면서 상대의 마음을 여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좀 늦을 수도 있는데요. 라고 자기 속도를 밝히면서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제 기준에서는 어렵습니다. 라고 기준을 전하면서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내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시간을 요청하면서 주도권을 지키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라고 인정하면서 싸움을 피하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살아봤어. 그건 다 해봐서 아는데.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같은 말들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잘해주지 마십시오. 잘해준다는 것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무언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필요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쉽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당신을 가볍게 대합니다.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당신은 상처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귀하게 대하십시오. 자신을 귀하게 대한다는 것은 자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대하면 상대도 당신을 귀하게 대합니다.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호의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남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참 많이 베풀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때로는 당신 자신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남을 챙겼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 당신의 마음이 귀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 자신도 챙길 때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시간도, 에너지도 귀한 것입니다. 함부로 내어주면 안 됩니다. 상대가 정말 필요로 할 때, 당신이 기꺼이 줄 수 있을 때, 그때 베푸십시오. 그것이 진짜 베푸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친절은 친절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배려는 배려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치고 상대도 부담스러워집니다. 관계는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아름답습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 균형을 만드는 첫걸음이 바로 자기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편히 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제가 좀 늦을 수도 있는데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건 제 기준에서는 어렵습니다. 라고 전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시간을 요청해 보십시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라고 인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보다 더 살아봤어. 그건 다 해봐서 아는데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같은 말은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더 존중합니다. 당신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대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60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잘해주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을 귀하게 대하십시오. 그것이 당신과 주변 사람 모두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인생의 등대였습니다.